소득세 때 버티셔야 돼. 소득세가 더 힘들어요. 오늘 소득세 나올 거거든요. 신고서 끝나면 그래도 소득세가 많이 힘들어요. 이거보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쉬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쉬는 날. 왜냐면 일단 우리 여기 학원에서 뭐 어떤 게 있어요? 예강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오시면 일요일 날. 표정이 빵긋하시는데 되게 맛있어요. 저도 좋아요. 같이 서로 간에 해주세요. 서로 간에.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서 가산세 있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98회부터 100회는 안 풀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어디냐면요. 700 두 개 풀게 그냥 708페이지. 자, 708페이지에 여러분 2번. (708페이지에) 2번입니다. 708페이지에 2번 네, 있고요. 그 여러분들 회사는 972 뒤에 이자 붙이시면 돼. 기출문제 번호에다가 972번 네, 금성전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8페이지 맨 위에 2번입니다. 자, 시간은 여러분들 그 7분만 드릴게요. 7분 내에 하실 수 있어요. 아까는 좀 많이 드린 거 처음이시니까 그런 거고. 708페이지 맨 위에 2번 회사 972원입니다. 네, 입력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요. 아니요, 7, 97, 97.
칠게요. 칠백 8페이지. 자, 보시죠. 일단은 여기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점은 여러분 1번이죠. 신고서 1번. 넘어갈게요. 안 들어도 되겠죠? 1번?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자료의 2번, 두 번째 점은 6번이 되겠죠. 직수출이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도 말하는 거예요. 6번.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는요, 여러분들 9천만 원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데, 이 중에서 1천만 원은 기계장치 구매 금액이고, 나머지는 재고자산 상품 매입액이니까,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은 없어요. 그죠?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은 없으니까, 예, 여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일반 매입에 8천. 그죠? 여기에 800, 고정자산에 1000, 여기에 100.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의 두 번째 점은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 포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사무용품이니까 우리가 사무용품을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14번에 41번. 그죠? 여기. 이쪽에서 800만 원과 80만 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쉬웠는데 핵심은 얘입니다. 얘가 핵심이었어요. 뭐냐면 가산세죠. 왜 가산세냐면 예정신고 때 직수출한 거 신고를 안 한 겁니다. 매출액을요. 그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액을 우리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일단 2점 날아갑니다. 이게 가장 핵심 메인이 되거든요. 메인.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냐?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이죠? 맞죠? 영세율 매출을 누락한 건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을 누락했고요. 직수출이니까 기타죠? 되셨어요? 이게 300만 원. 35번하고 36번이 영세율 신고불성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가산세는 여기. 영세율 신고불성실 300만 원 넣으시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곱하긴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애죠. 그러니까 감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3개월 이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부가가치 신고 23년 1월 20일 날 했다라고 돼 있죠. 3개월 이내 했죠? 3개월 이내 했으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25%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75% 감면이니까. 되셔요? 이게 아마 15,000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다시 75%는 빼주니까 25%만 가산세 대상인 거죠. 3,150원. 가산세가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진짜. 나머지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전자신고 나왔으니까 어디에요?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에다가 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의 세 번째 칸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칸. 됐고요. 좀 많이 어려운 거 할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또 복습차 하는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717페이지. 자, 717페이지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을 때 좀 신고서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때 좀 많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자, 717페이지의 문제 3번의 2번 유형입니다. 717페이지의 문제 3번의 2번 유형. 717페이지 문제 3번의 2번 유형이고요.
회사는 962로 가주시면 돼요. 962. 네, 평화전자. 네, 여러분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자, 시간은 여러분들 11분 정도 드려볼게요. 이거 시간 한 11분 정도 드려야 돼요. 좀 오래 걸립니다.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죠. 시간은 계산. 요 해책 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어려도 하셨을 때 대부분 거의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 내용 중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은 전표 입력하고 이게 메인 매출 전표라는 얘기거든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안 지키면은 이게 좀 다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 보시고 여기까지는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매출 쪽에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 거잖아요. 전자든 종이든. 네.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 비용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고 신고서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여기에 3억 7,500만 원 집어 넣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전자든 종이 다 안 가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캐치를 많이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얘예요. 종이. 맞죠? 법인은 전자를 무조건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종이 발급한 거니까 가산세 뜯어 발급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캐치를 잘 못하세요. 맞죠? 종이. 이걸 딱 보시고 저 법인은 전자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에 있으니까 가산세 대상이구나를 캐치를 못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얘는 2,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산세를 뜯어 펴셔야 돼요. 가산세는 바로 내가 못 찾으면 뒤늦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미발급이죠, 여러분. 원래는 미발급을 보는데 여전히 1%니까 법인이 종이 발급하면 여기에 2,500만 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미발급을 넣어야 되지만 일단 이게 배점이 클 거예요. 1점 이것도 여러분들 좀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시죠?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이거 2억 9천은 10번에 가면 되겠죠. 그죠? 10번 가면 되고 얘는 여러분들 14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쉬워요. 그래서 매입 쪽에 여기 2억 9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순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메인 매출 전표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다 집어넣고 해볼게요. 여기가 2,100. 여기까지는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문제에서 우리 아까 예정신고 때 누락분은 전표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매출 쪽에 이게 이 두 개가 예정 누락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분계 포함을 불러오래요.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합정신고 때 반영할 때 메인 매출 전표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매출 쪽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모르실 분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9월 25일 날. 이거는 매출 쪽이 현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현과 유형이에요. 현과 유형이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뭐 현금 내지는 혼합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정신고서에 반영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 이 문제 푸는 이유는 다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 다시 하려고 체크박스에 체크하고요. 허시지?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편 집게 화살표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는가요?
간편 집게 눌러서 여기 SFO 예정 누락부 그죠?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하는 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예정 신고 누락부는 확정 신고 때 반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2기잖아, 2기. 2기니까 2기 확정 신고 게시월은 10월이죠, 여러분들. 그죠? 2022년 10월 그렇죠? 하고 하기 누르시면 이제 저번에 한번 이렇게 누락이라고 떴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있었고.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그다음에 매입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매입 쪽도 이렇게 과세하시고 매입 쪽 과세 맞죠? 종이는 여러분들 매입 세무서 가능해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이 매출자가 전자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입 쪽하고 똑같이 네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안 바꾸셔도 되겠죠. 누르고 그다음에 간편 집계 누르고 예정 누락하면서 2022년 10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가 되셨죠? 일단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고서를 갈게요. 이제 신고서를 갑니다. 신고서에 여러분들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들어오네. 네. 그럼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지? 여기 직접 입력을 해야 되나? 맞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닌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장 눌러야 되나? 그래서 저장을 누르고 다시 신고서로 가가지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럼 아니오를 눌러야 우리가 새로 입력한 걸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아니오를 누르면 기존에 저장된 애는 다 지워버려요. 얘 지우니까 새로 또 입력해야 되는 노가다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대로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거 안에 눌러볼게요. 안에 누르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거 예정 누락 이렇게 반영이 돼요.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야. 아까 입력했던 거. 그래서 가산세도 지워져 있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고 꼭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그러면 생고생하면 돼요, 실제로. 되시겠죠? 네. 그럼 다시 여기는 좀 생각할게요. 아까 했던 그대로 그냥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딱 읽어보시고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하시면 알아서 컴퓨터가 이제 뭐 불러오시겠으니까 안 띄워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똑같이 보시니까 3억 7,500. 여기가 2억 9천. 여기가 2,100이겠죠? 이거 한 번 더 입력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좀 불편하죠, 이게. 뭐 이렇게 하셔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으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얘가 있죠. 잘 하셨죠? 가산세 하신 분들 여기 뭐예요? 이게 예정 신고 때 얘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37만 원이 그리고 27만 원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이 돼요. 그죠?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 37만 원 누락했고 예정 신고 때 17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액을 누락을 했어요. 얘 빼기 얘가 20만 원이 나요. 플러스 20이죠? 그죠? 그럼 예정 신고 때 20만 원만큼 과소 신고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 과소하게 납부를 한 거예요. 요것만큼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신고를 더 했었어야 되거든요. 확정 신고 때 한 거니까 이 20만 원만큼이 과소 신고, 그다음 납부 지연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가산세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했던 지연 발급 그대로 2,500. 조심하실 거 여러분들 여기 지연 발급에 250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기는 당 기준이 세금계에서 주는 거잖아요. 신고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맞죠? 금액 기준 조심하시고. 여기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이죠. 20만 원만큼 방금 했던 거. 그거만큼 납부를 또 지연한 거고요. 늦게 했으니까. 여기에 20만 원.
그럼 여기에 10%잖아요. 맞죠? 10%에다가 얘가 1월 23일이니까 3개월 이내라고 문제 줬을 거예요. 그럼 75% 감면이니까 25% 때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5,000원? 그죠? 5,000원입니다. 그리고 납부 지연 또 20만원. 그래서 20만원만큼 납부를 지연을 한 겁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냐면 10월 25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될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10월 25일, 2023년 1월 23일 요때 납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세팅 되셔요? 네. 확인을 누르시면 알아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얘가 맞습니다. 납부 지연이니까 감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점수를 많이 못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가산세가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그 입력하는 것만 맞았으면 거의 2점 정도로 맞았어요. 2점 정도. 그러니까 96회차는 진짜 포괄적으로 다 물어본 거야. 가산세는 있는 그게 다 끄집어낸 겁니다. 가산세를. 어쨌든 가산세를 여러분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 신고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연습 더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사세요. 세무이득. 기출문제만 파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파는 게 됐든 아니면 뭐 인터넷이 됐든 해가지고 기출문제집을 사셔가지고 신고서랑 이런 것들 무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건 기출문제가 몇 개 없어. 제가 알고 몇 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94회부터 99회니까.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하고요. 18회부터 100회 차는 기출문제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가가치세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특히 이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 부속서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합쳐서 3점으로 나오니까 신고서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는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맞죠? 저번에 또 저랑 같이 했던 게 잘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하고 수출시장 명세 쉽죠? 그렇죠? 그건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수출시장 명세서나 부가가치세, 그 공급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시운이가 의제매입, 방금 아까 그 정산, 맞죠?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그쪽.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소득세 좀만 나가고 여러분 쉴게요. 자, 이제 소득세. 일단 41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실 분들은. 점 설명도 드릴게요. 자, 일단 소득세가 여러분들 배점이 18점에서 19점 정도 됩니다. 뭐냐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론이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4점인데 이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뒤지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소득세가 강명이 높아요. 암기 무지하게 해야 되는. 근데 그중에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차라리 원가액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범위는 짧은데 원가액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이론을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얘들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소득세에 연말정산이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쉬우면 9점, 쉬운 거 9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거기서 1점 더해줍니다. 또는 그래서 일단 10점, 9점에서 10점 되고요. 여기 외울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얘도 많이 외워야 돼요. 위에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배점이 세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개 외워도 머리가 벅찹니다. 근데 이론 쪽에 외우는 거랑 섞이면 머리가 터져요. 실제로. 아시죠? 나중감에 여러분 계속 소득세 하시면 이게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암기가 섞여버려요. 아시죠? 그래서 주로 요 소득세 실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론이 있죠. 그거에 집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소득세 할 때는 설명을 여기는 실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얘는 실기와 관련 없어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죠? 주로 실기와 관련돼 있는 애들을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죠? 암기하시는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암기 다 하셔도 되고요. 아시죠? 대신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중에 도움이 내 그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시죠? 업무는 내가 연말정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소득세와 관련해서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목적이시면 그냥 실기와 관련된 이론 하시고, 아셨죠? 하시고 내가 소득세, 뭐 자격증 취득도 있지만 나중에 업무하고도 좀 관련 있게 소득세 쪽을 잘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 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법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가 나의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뺄 게 많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죠? 뺄 게 많은데 세무서에서 안 날라줍니다. 우리가 받아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다가 안 넣잖아요. 안 넣으면 거기서 넣으세요라고 안 날라옵니다. 아시죠? 안 넣었어? 그럼 세금 더 내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안 넣었다고 막, 고객님 안 넣으셨네요. 좀 넣으셔야 왜 안 빼셨어요? 제가 저희 빼드릴게요. 안 그러면 절대 안 그래요. 아시죠? 납부 많이 하면, 바람직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챙기실 거, 특히 연말정산 이쪽이고요. 아셨죠? 그래서 좀 실기 위주로 공부하시되,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많은 챕터 중에서 그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딱 나오는 챕터가 세 동네인데 그게 그 중에 두 동네 나오는 두 동네. 오히려 암기한 거만큼 맞으세요. 여기 아시죠? 심지어 한 문제는 또 연말정산하고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아시죠? 자, 일단 배점 설명드렸고요. 다 소득세를 나중에 하겠지만 몇 단씩 이게 다 표로 돼 있어요. 미치고 환장해요. 그래서 해야죠 뭐.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좀만 하고 쉴게요. 자, 소득세 특징. 자, 시험을 잘 냅니다. 왜냐? 처음이시니까. 그죠? 회계 1급에서도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특징 잘 내죠? 왜 잘 내냐면 거기 부가가치세 처음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파트는 특징을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세법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법인세. 그죠? 근데 우리가 개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개인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없어, 로봇이에요? 나 감정이 없다. 감정 있으시잖아요. 근데 법인은 감정이 없죠. 삼성이 기분 나빠. 삼성인데 기분 나쁘다. 재미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은 사람도 많고 세금에 대한 저항이 심해요.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도 너희들은 개인이에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벌어들인 것을 과세하고 어쩌다가 벌어들이는 건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경상적. 이 경상적이 계속 반복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배우시겠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소득을 과세하는 동네는 기타 소득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이 우리가 개인들은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양하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시면서 받는 걸 나중에 배우시게 될 근로소득이라고 그러고요. 맞죠? 그리고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소득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득의 원천별로 우리가 구분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요.
아시죠? 이해하시고. 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법에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소득만 과세한다라는 입장을 취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다라고 해요. 열거되어 있는 게 계속 반복적인 소득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받으시는 소득이 이자 소득이고요. 은행한테 받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당 소득 있죠, 여러분들. 배당 소득은 내가 이제 투자를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는 금융 소득이다라고 해요. 금융 소득. 그렇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 소득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열거주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포괄주의.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쓰죠. 신종 금융 상품 막 이런 거 되게 많죠. 특히 자본주의 나라는. 맞죠? 뭐 ETF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계속 뭐 메타버스 ETF 막 계속 신종 금융 상품이 날마다 쏟아집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세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반복적인 소득 나열을 해야 됩니다. 맞죠? 신종 금융 상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막 집필합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전화합니다. 야, 만들지 마라. 죽여버린다. 왜 그럴까요? 법에 10개 속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만들지 마. 나 지금 힘들어. 근데 또 다음에 10개 만들었어요. 죽이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종 금융 상품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올 때마다 법에 열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신종 금융 상품을 과세하기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법에 열거된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성격이면 과세를 하는 건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알죠? 말 문제는 잘 나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 자,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제도 뭐냐? 여러분하고요 배우자하고 같이 버신대 맞벌이. 예. 맞벌이 하시면 우리가 개인은 여러분하고 배우자는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고요. 한 몸이다. 근데 실제로 개인은 두 명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여러분하고 배우자하고 별도로 하십니다. 아셨죠? 자,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곧. 자, 그리고 이제 누진세. 누진세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소득이 높으면 세율 구간이 커져요.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이 6%고요. 가장 높은 세율이 45%입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좀 이상했죠. 맞죠? 부가가치 무조건 10%잖아요. 맞죠? 그걸 단일세율이라고 부르고요. 소득세는 누진세율 과세 방식이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개인 있죠. 개인입니다. A라는 개인은요 어떻게 보냐면 얘가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별도로 버는 거예요. 어느 한 소득에서는 5천만 원 벌고 어느 한 소득에서는 5천만 원 버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B라는 개인은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한 곳에서 1억을 버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세금을 누가 많이 낼까요? 누진세율 방식에서는. 그렇죠. B가 훨씬 많이 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이 25%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1억이 30%다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럼 얘는 5천만 원에 25%. 여기에 25%.
하면 대략 여러분들 얼마 나오냐면 2,500만 원 나와요. 근데 얘는 3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누진세율로 맞는 게 세금을 적게 냅니다. 합쳐서 맞는 것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A처럼 과세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짱구 굴리냐면 실제로는 저 혼자서 B처럼 벌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우자는 놀아요. 배우자는 노는데 배우자랑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50%, 배우자 50%. 실제로는 배우자는 놀아요. 그래서 그럼 1억 벌어들인 거에 나 50%에 5천만 원 분배받는 거고, 그렇죠? 배우자도 1억에 50%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가 5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500만 원 큰 돈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짱구를 굴리는 게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원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합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동사업이죠.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들어가면 그때는 배우자의 소득이죠. 5천만 원을요. 그냥 여기 합쳐버려요. 합쳐서 그냥 이 B처럼 구하자면 B처럼. 너무 작은 거잖아요. 쓰레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말문제에 나오겠죠 여러분들? 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여러분들 세금은 얘가 정확한 거죠. 세금은 얘가 정확해요. 맞죠? 이게 항상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이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뭐 대리운전이나 사업, 뭐 술집을 하신대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사업소득.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시는 건 각각 이렇게 내세요, 원래는. 맞죠?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그 월급에 원천수당 안 내고 세금 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내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또 세금 내는 거. 원래 이렇게 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확한 세금은 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 좀 이따 할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 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뜯긴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세에서는 네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친 것에 세율 맞는 게 정확한 세금이다 라고 해서 다음 연도 5월달 신고할 때 얘처럼 신고하시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난 이미 2,500만 원 뜯겼죠? 나중에 2,5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5월달에 신고할 때는 추가적으로 500만 원만 여러분이 더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일반적인 소득이 있다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바꿀 건데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무진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달에 합창식으로 다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나중에 뒤에서 바꿀 뭐가 있긴 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나중에 이론에서 좀 많이 나와요. 다음 주 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 5월달에. 자,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 우리가 세금 중에서 원천징수로 뜯기는 세금이 있어요. 뭐냐면 그 복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시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신고 안 하시고 그냥 뜯기고 끝납니다. 그때는 5월달에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는 확정 신고 언제 하냐면 다음 연도 5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1년도 소득을 이제 곧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돼요. 환급 받으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5월달에 하시면 좋겠어. 5월달에 기다리죠. 대부분 그 기다리시잖아요. 대부분 환급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신다라는 거 그분은 형이죠. 너무 언니. 그렇죠. 5월달에 난 내야 되는데 너 부럽다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 분인데 소득이 환급 받으시는 분들 소득이 낮으신 것이 일단 좀 평균이거나 표정이 멋지라고 해주시는데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인적 공제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에서 너무 중요해요. 네, 하고 쉽게 이거 하고. 왜냐면 우리가 소득세는 사람을 고려해서 빼줘요. 그게 인적 공제입니다. 인간을 고려해서 빼준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자, 저 혼자서 400만 원 벌어요. 그럼 일단은 받자마자 어우씨 뭐 살까? 요거 저 일단 뭐 살까? 일단 그러고 월세 빼고, 월세 내가 월세 안 산대요. 근데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400만 원 버는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2명 딸려 있어요. 받자마자 뭐 살까요? 아니죠. 일단 교육비 얼마? 보죠. 얼마? 그다음에 생활비 얼마지? 그렇죠. 눈물 앞을 가리고. 그렇죠. 처음에는 눈물의 앞을 가리는 게 아니지만 두 번째 눈물의 앞을 가려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요. 부양 가족이 다르면 세금 부담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세금은 그렇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부양 가족을 고려를 해서 빼주는 거 우리가 인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세제도.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듣고 버리세요. 나중에 할 건데 내가 부양할 가족을 빼줍니다. 아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노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 맞죠? 그럼 빼주시는 겁니다. 빼주는 겁니다. 빼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럼 부양을 내가 해요? 부양을 당해요? 네? 그런가요? 수동태여서? 부양을 당하는 게 행복하죠, 여러분들. 네네. 어머니 좀 부양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셔요? 그래서 일단 부양할 가족을 빼준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가족이 어떤지는 나중에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10분 쉬시죠. 그랬다가 4시 3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10분 쉴게요.